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예술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결 선생님, 고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이 또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예. 네. 아우, 벌써 시간이 더워지고 있어요. 아우, 그죠? 예, 이제 에어컨도 달고, 예, 또 실외기도 그렇죠. 달고, 네, 예, 선풍기도 또 꺼내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또 음악 여정은 계속 되어야죠. 아우, 그죠. 예, 뭐 예, 죽을 때까지. 좋네요. 예, 죽을 때까지 음악 동반자로. 예. 예, 저희가 오늘 몇 번째 방송이죠? 이게? 지금 이제 3회 차인 걸로 네, 알고 이번 있습니다. 시즌 저희 예, 3회 차죠. 예. 오늘은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라는 예. 주제로 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네, 오케스트라 하면은 어떤 게 혹시 좀 떠오르시는지? 저는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네. 이제 그 다양한 악기들을 포함한 그 큰 그렇죠. 앙상블로, 네. 뭐 현악기, 뭐 네. 관악기, 국악기, 뭐 다양한 악기, 타악기도 있고요. 예. 예, 섹션이 구성되는 게 좀 생각나는데 네. 오늘은 저기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니까 네네. 같이 뭐 연관해서 또 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스트라랑 지휘자는 불가분의 관계죠. 예. 네. 제가 오케스트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예. 되게 흥미로운 어떤 뜻도 하나 나왔어요. 예. 이제 하나는 관현악을 연주하는 단체라고 예. 나와 있고 예. 어떤 또 하나의 뜻으로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예. 합창단이 자리하던 원형 무대를 오케스트라라고 불렀대요. 아. 그래서 좀 흥미로웠어요. 예. 또 뭐 좀 생각해보면 연관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심포니라는 단어도 예. 많이 들어봤는데 예. 심포니가 심이 함께 이런 예. 뜻이고 예. 포니가 울린다 이런 뜻이고 아, 함께 예. 울리는 그런 음악을 예. 저도 서양음악서 합성하네요. 오랜만에 공부할 때 그거 한번 네. 또 말씀해 주신 거 공부하게 됐는데. 저도 오늘 배워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악기가 다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아주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예. 어떤 그런 악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또 세계 3대 오케스트라 하면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베를린 네, 필이나 빈필 또 뉴욕. 이건 그 다음은 약간 좀 이게 호불호 갈리는 런던 필이라고 하시는 분도 런던 계시고 필, 뉴욕 필이라고 뉴욕 하시는 필도 분도 계시고 또 예. 모스크바 필도 예. 얘기가 또 오가는 네, 경우가 네. 있어요. 아무래도 예. 영어권이니까. 네. 서구권에 있는 아무래도 예전에 또 모스크바 쪽은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그러겠죠. 공부를 시키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거기는 모든 예능이나 체육도 그렇죠. 예, 발레 하는 친구 한 중간 정도 하는 친구가 예. 예, 뭐 미국에 이제 가서 이렇게 좀 했는데 바로 1등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데뷔하는 기계 체조도 보통 아니게 정말 스파르타식 빡세게 시킨다고 시킨다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또 이념이랑은 상관없이 그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뭐 삼보라든지 뭐 네. 스포츠, 트레이닝 노하우. 네, 네. 표더르라든지 뭐. 그러니까 예능하고 연결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훈련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제 그런 뭐 오케스트라 훈련이라든지 뭐 발레 훈련을 그렇게 시키지 않나. 이게 또 스파르타 정신과 어떻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헝그리 정신과 함께 네, UFC 또 네. 1등도 이번에 네. 예, 그러니까 있고. 예. 이게 참 음악도 그렇지만 체육도 그렇고 다 스피리추얼한 거랑은 예. 어떻게 정신이 정말 지배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쵸, 깎아나가는 그 무한 노력인 반복과 거죠. 그 정말 뗄 끊임없는 수 없는 것 정말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네.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예.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예. 네. 또 지휘자의 역할이라는 게 예, 이제 예. 오케스트라랑 지휘자는 또 뗄 수가 없는데 예. 물론 작곡자가 이미 쓴 곡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인솔해서 연주를 하지만 예. 또 어떤 음악적인 템포라든지 음악적인 아이디어나 그렇죠. 예. 예. 모든 그 음악적인 색채나 분위기 같은 거는 또 그 지휘자의 손끝에서 마법처럼 또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의 역할이 지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빰빰빰빰 이 저기 베토벤 곡인데 운명이요. 이걸 이제 한 10명의 지휘자가 다 템포가 다 다르다고 네. 얘기하고 표현하는 게 다 그럼, 다르더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피아노도 그렇고
그렇고 성악도 마찬가지시고 예. 작곡은 이제 창작을 하시니까 아예 다른 별개의 문제고 뭐 같은 악보를 주고 노래를 시켜도 피아노를 쳐보라고 해도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진짜. 자기만의 템포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성격이나 성향 같은 게 정확하게 묻어나오고 그렇죠. 속일 수가 없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뭐 여러 지휘자를 만나보면서 또 공부하는 지휘자를 만나면 참 기분이 좋고 같이 공부가 되죠.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반주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지휘자를 만나면 개인적으로 참 공부가 많이 돼요. 그렇죠. 시간도 좀 빨리 가고. 근데 공부가 안 된 지휘자들은 같이 만나면 엄청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아서 저도 막 쳐야 되고 그냥. 눈치 살짝 주고 주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비박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나와야 되는. 그래도 뭐 틀리면 또 욕하고 막. 그건 또 부끄러움 제 몫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몰아 세우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오랜만에 또 그 베를린 필하모니에 대해서 또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휘자가 한 사람 있죠. 그 카라얀 제일 오랫동안 헤어베르트 폰 카라얀. 1955년도부터 상임 지휘자를 맡았대요. 도대체 그러고 이분이 나가신 게 89년도래요. 그렇게 오래 하신지 몰랐어요. 거의 한 30년 넘게 30 장장 4년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었던 사람이 이제 클라우디오 아바도 이분도 피아니스트였고 지휘자였고 이분은 한 10년을 안 채우셨네요. 보니까 98년도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공석으로 잠시 있다가 99년도 6월 달부터 잘 아시는 사이먼 레틀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카라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좀 독재자 같은, 그러나 정말 그 오케스트라의 그 어떤 지배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단원들에 대한 어떤 무섭게도 좀 하고 특히 이제 뭐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그 EMI라든지 그런 그 음향이라든지 음반을 엄청 내셔가지고 그렇죠. 도이치 그라모폰하고도 굉장히 오래 부수입을 엄청 많이 오르고 또 명반들도 되게 많이 탄생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말년쯤 돼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역사적인 것 때문에도 좀 안 좋은 구설수에 휘말렸었죠. 나치에 부역을 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얘기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말년에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따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베를린 그런 그 단원들이 조금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기량이 굉장히 탁월한 단원들을 데리고 인솔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독재적인 그 엑스트라로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를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음반 녹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에 좀 안 좋았다고. 단원들이 좀 원성을 사게 되는 경우.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아바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주적으로 여기서 템포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보고 전형적인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주면 또 이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학교 수업하는 그런 느낌으로 두 지휘자가 정반대죠. 그러면 정말 숨통 많이 트이셨겠네요. 근데 카라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뭐 이렇게 앵콜을 절대로 안 하시고요. 안 하셨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끝나고 누가 앵콜을 기대했는데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그 이제 카라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집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갔대요? 그 매너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걸 보통 3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일체 뭐 이렇게 디풀이라든지 그냥 호텔로 바로 가셔가지고. 연주자들하고도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독불 장군이었구나. 좀 그 부분에서 의아했던 거는 우리는 외국인들은 보면 이렇게 그런 디풀이에서 이렇게 막 그런 지휘자들하고 얘기를 또 하고 서로 알아가고 해서 조금 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문화의 정하고는 또 다른 게 우리 문화는 말할 것도 없지만 디풀이 문화가. 그쪽도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휘자하고 단원도 또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모임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의외네요. 뭐 또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좀 우스갯소리로 그냥 옛날 사람이다. 그렇구나. 나는 지휘자, 너희들은 단원. 나는 철저하게 독립되고 공간을 갖고 있고 시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더 조금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휘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그 트러블이 그렇게 없는데도 30몇 년 동안 한 거 보면 대단하신 거죠. 트러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화 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에 또 그 오케스트라 레파토리가 광범위했었고 또 연주 퀄리티는 또 말할 필요 없고 지금도 들어도 이렇게 저희가 저기 아르테 TV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오르페네와 그 뭐 한경 TV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있는데도 한 번씩 들어보면 정말 명반 중에 명반이고. 특히 뭐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 대표적인 또 명반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꼽힌다고 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좀 카라얀이 좀 다리가 좀 짧잖아요. 저는 불편하신 줄 알았어요. 다리가 짧고 해가지고 동영상에 보면 항상 상체만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상체만 나오고 이렇게 다리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조건이에요. 그 다리를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보통은 이제 보면 이제 약간 걸어 나오는 거 다 보여주고 보통 단원들을 좀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찍는데 그 카라얀 영상 같은 경우는 카라얀이 항상 좀 돋보였죠. 완전 독재자처럼 약간 좀. 옛날 막 저희 어머니 이제 막 LP판을 그렇게 샀잖아요. 카라얀 LP판을 그렇게 샀는데 LP 돌리는 기계도 보면은 카라얀이 막 이렇게 지붕 들고 이러고 있는 맞아요. 약간 옆모습 좀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정면은 조금 더 안 찍고. 제가 지금 정확한 그 브랜드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오디오 중에 인땡이나 쾌땡 뭐 그 얘기 되지 않나 인켈이라든지 그 두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CF에도 그분이 막 머리 흔들면서 지휘하던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인켈이 우리 한국 겁니까? 인켈이 우리나라 거였죠.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그때 그 나왔던 CF에 나왔던 곡도 기억이 나요. 베르디 레퀴엠의 진노의 날이었어요. DSL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빰 그거를 막 지휘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어린 시절.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정말 카리스마 있고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단신이셨군요. 제가 생각하면 160이 안 되는 걸로. 네네. 정말요? 뭐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키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카라얀 선생님 저희는 외모 지상주의자. 왜냐하면 뭐 네이버에도 항상 그 연예인들이 뭐 162라고 하면 뭐 158일 수도 있고 뭐 연예인은 이해가 가요. 그분들은 비주얼이 본인의 직업이기 그럼 또 키높이도 나왔지. 상품성이고. 키높이 그것도 있으니까. 저도 필요하면 잘생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관절이나 이런 데 물론 혈이나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게 되면 그거는 숨길 수가 없죠.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단한 지휘자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막 그 유명한 지휘자들도 이렇게 그 빈필 그 상임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8년 정도, 10년 정도밖에 이렇게. 빈필, 비엔나 필에서는. 거기는 조금 다른 데랑 다른 게 그렇게 상임 지휘자 체제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갔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지휘자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젊은 사람들 막 객원으로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교육 사업에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고 투자를 하고 굉장히 뭐 썸머 페스티벌 비엔나에서 있는 거 그러니까 거의 단원들이 쉴 틈이 없대요. 그렇죠. 여름휴가 정도에 주긴 하겠지만 저도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돈 주시면 그냥 어디든지 달려가시더라고요. 또 이해가 가요. 그분은 직업이니까. 원래 또 빈필도 있고 원래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고.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따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브레겐츠 페스티벌 쪽으로 가고요. 비엔나 그 심포니는 하나가 또 있었는데 OLF라는 그 방송 그 경영악단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해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스트라 폰 룬트풍크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KBS 경영악단. 그쪽에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비엔나에는 저기 비엔나 슈타츠 오퍼가 있고, 그다음 비엔나 그 폴크스 오퍼 민속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폴크스하면 민속이죠. 그러니까 민속 오페라 극장, 전통적인 오페라타 같은 거 있잖아요. 비엔에서 작은 거 규모.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현대 극장이라고 세 군데가 있는데. 매일 이렇게 저기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렇구나. 그럼 거기 각자 출연하는 오케스트라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죠. 지금. 제가 20년 전에 베를린에 있었을 때 갑자기 나는데 거기는 베를린 오퍼가 있고 베를린 코미쇼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희극만 다루는 건가? 저기 제가 알기로는 희극도 많이 다루고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그 말을 독일 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번역해서 이제 그렇게 코미시오퍼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군요. 예. 그 드레스덴에는 또 그런 이제 오페레테가 오페레테 극장 따로 있고 또 젠프 극장이 있고. 네네. 되게 유명한 그 오페라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한 80개 정도 있습니다. 예,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되게 신기했던 게 음대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32개인가가 있는데 각 시별로. 근데 극장이 80개라는 거는 음대가 없는 도시에도 그런 국립극장을 다 지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또 돼 있는데 또 찾아보면 더 나와요. 아카데미도 있고 또 시립 그런 것도 있고. 한 40개 안쪽일 건데. 예. 그러지. 한국 사람들이 안 들어간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안 들어간 데도 있겠죠. 몰라서 낯선 데 안 간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뮤직슐레 같은 데는 되게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우리로 치면 뭐 구에서 운영하는 무슨 이런 구민 체육센터에서 요즘 피아노도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뮤직슐레는. 그러니까 뮤직슐레가 좀 약간 좀 동네에서 짱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학원이 없으니까 거기는 학원에서 이제 개인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 게 선택적인데 맞아요. 거기는 무조건 거기에 좀 들어가는 공교육.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공교육의 중요성이 그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오케스트라 정말 지휘자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녔던 극장만 해도 제가 그라츠 오퍼를 다녔는데 많이 할 때는 120회 정도 했거든요. 1년에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일주일에 3번, 4번. 다 다른 공연. 예. 그러면 단원들도 엄청 강행군 시키겠네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연봉은 사실 지휘자가 많이 받겠지만 뭐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한 달에 서로 다른 언어 한 7개 정도, 8개, 5개. 애가 동시에 한 5개가 돌아간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정말 제가 국뽕은 아니지만 방송 중에 국뽕이라는 단어를 잠시 쓰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알파벳을 쓰는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 8개 언어로 한다는 게 공연을 그 유럽이나 어떤 그 서구권에서 알파벳을 쓰는 문화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저는 굉장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짜 힘들었던 건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러시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좀 이렇게 그 알파벳도 힘들고 것 같은 그게 좀 또 힘들고 뭐 스바시바카 뭐 이런 그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인데 그냥 뭐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소를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민할 수가 없어.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목동 같은 느낌이죠, 선생님.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오케스트라 아너들은 그냥 안 끌려가려고 하고 그 지휘자들 상임 지휘자들은 끌어서 정말 이렇게 막 끌려고 하는데 만들어야 되고 마찰도 많고 막 계속 공연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새로운 레파토리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지휘자들이 상임을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냥 가스트라든지 그렇게 좀 많이 객원으로 가서 왜냐하면 그 정도 객원으로 뽑힐 정도의 능력이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해도 내가 어디 한 군데에서 뼈를 묻고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레파토리가 있어서 그거 레파토리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좀 새롭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떤 정말 마이스터적인 마이스트로라고 해도 그분들도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또 유지를 하시고. 그렇죠. 그게 숙명입니다. 숙명. 숙명이고. 뭐 또 사실 또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냥 1년에 한 5편, 10편 정도 공연을 하시고 1년 내내 쉬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개런티가 그 정도가 되시니까. 10편 딱 공연하고 내가 계속 놀고 먹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왜냐면 뭐 이번에도 뉴스에서 보니까 뭐 한국에 그 공연하러 오시는 지휘자들 뭐 1억 2억 정도는 받으신다고. 그분 개런티만요. 더라고요. 그 정도 안 주면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주 유명하신 분.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그 공연 시스템이 일본까지는 가는데 한국은 잘 안 오려고 하는 좀 그게 있으니까. 되게 의외네요, 그거는. 일본까지는 가더라고요. 이렇게 순회를 해도. 그럼 일본은 굉장히 대우를 잘해준다는 얘기죠. 엄청 잘해주죠.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선생님. 그래서 좀 그렇구나.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연예계는 이미 산업화가 돼서 연예인들이 솔직히 받는 개런티에 비하면 어떤 클래식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굉장히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좀 짜게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나 되니까 이제 그 정도로 대우를 하고 모셔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휘자는 한 90대 10 정도 아니면 뭐 그거 안 끼고도 뭐 이렇게 10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휘자가 하는 어떤 그 업무 강도와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볼 때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지휘자는. 그래서 만약에 90%를 그분께 드린다고 해도 저는 그게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그렇죠. 무대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정도 명성이면 그 아겐투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에이전시 필요 없이. 근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회사가 스케줄도 다 잡아주지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협업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지휘자랑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하는 강도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지휘자들도 유명한 지휘자들은 매니저를 다 매니저는 물론 있으시겠죠.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대신 무언가를 많이 뭐 짜주고 뭐 매니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또 심지어는 또 제가 들은 지휘자들 중에 특이한 지휘자는 계속 놀다가 그냥 정말 자기가 삘 받았다 그러면 그런 친한 그 극장에 가서 그 앞에서 기다려 가지고요. 나 이런 곡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극장장이 이렇게 좀 그 지휘자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친분도 있겠지만 어떤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극장장이란 그 시스템이 정말 공신력도 있고 CS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뽑는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직종의 어떤 직업들이 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는 공무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앉혀놓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문화 충격이 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 있을 때도. 한국에도 좀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든지 이렇게 음악이라는 걸 이렇게 뭐 예술이라든지 불안정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만큼 교회를 개인적으로 막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다 공무원이세요. 딱 나라에서 지정한 데만 교회를 할 수 있고 이게 뭐 카톨릭, 뭐 아니면 개신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와서 그 돈을 이렇게 월급 받아가는 거랑 그다음에 후원을 해서 받아가면 그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후원을 받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뭐 옛날에 하이든처럼 그렇죠. 에스더 아치 들어가서 살았죠. 정말 온갖 그 배경음악을 다 만들어냈죠. 우리 요즘 따지면 자본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더 아치 경영 열심히. 그래서 예산으로 좀 모든 게 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면 우리 음악가들이 좀 편안하게 1년 2년이라도 이렇게 계속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산업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음악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더 이제 그런 스폰서 제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남자분들 그 음악가들 중에 굉장히 기량 탁월하신 분들 병역 문제 콩쿠르를 통해서 국제 콩쿠르 병역 문제 어떤 해결받는 것도 국내 콩쿠르는 없어졌다고 들었잖아요. 뭐 중앙 콩쿠르라든 동안 콩쿠르에 아주 유효한 제가 그 학창 시절에는 그 1등만 1등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런 기준이 없어지고 뭐 국제 콩쿠르 한 30개 그게 안에 있는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성진 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었던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문제가 회자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얘기가 저희 되네요. 정말 예술가들의 수다가 정말 제대로 된 수다네요. 오늘 좀 입이 좀 많이 풀렸네요, 선생님.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주제가 나와서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보를 많이 못 드려서. 또 필요하면 저희가 인터뷰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요. 다음 회차에 다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